거기, 거기 누구요? 일어나봐요. 이봐요. 살아있어요? 그때였다. 모래 위에 엎드린 사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멍이 검푸르게 번진 손목. 그리고 그 위에 끊어진 쇠사슬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연주는 숨을 멈췄다.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지?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서해 어느 바닷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달포라 불렸습니다. 달이 뜨면 포구 전체가 은빛으로 물든다 해서 붙은 이름이었지요. 허나 달빛이 곱다고 해서 사람 사는 일까지 고운 법은 없습니다. 달포는 소금으로 먹고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갯벌에서 긁어올린 소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내륙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이 마을의 생계였지요. 그리고 그 소금 창고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창고주 엄씨, 마을 사람들이 등 뒤에서 염귀양꾀라 불렀습니다. 소금 귀신,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자였습니다. 그 소금 창고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6, 연주였습니다. 아버지는 연주가 10살 때 배와 함께 바다에 삼켜졌고, 어머니는 그 이듬해 병으로 누웠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주에게 남겨진 건 낡은 초가 한 칸과 손끝에 베인 소금 냄새뿐이었지요. 그래도 연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창고로 나가 무거운 소금 포대를 날랐고 엄씨가 모라 핀잔을 줘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속으로 삭히는 게 연주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몰아치던 바람이 간밤에야 겨우 잦아들었고 연주는 날이 밝기 무섭게 포구로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포구에 뭐가 밀려들지 모릅니다. 괜찮은 나무 조각이라도 건지면 땔감이 되고 운이 좋으면 그물 한 조각이라도 나옵니다. 연주에게 새벽 포구는 일종의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은 가장 먼저 열리는 시장. 그날 연주가 건진 것은 나무도 그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모래밭에 엎드린 사내는 처음엔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옷은 바닷물에 절어 몸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지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얕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숨이. 연주가 어깨를 흔들었을 때 사내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연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서 보았지요. 피멍이 검푸르게 번진 자국을. 그리고 끊어진 쇠사슬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연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포구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만이 멀찍이서 모래를 쪼고 있었지요. 연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사내를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6 소녀가 장정 하나를 들쳐 업기란 보통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었지요. 연주는 사내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반쯤 끌다시피 해서 포구를 가로질렀습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져들었고 사내의 무게에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포구 끄트머리에 버려진 소금 창고였습니다. 원래는 창고주 엄씨 소유였지만 천장이 삭아서 폐창고로 내버려진 지 벌써 몇 해가 지난 곳이었습니다. 연주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비를 피하던 곳이기도 했고 가끔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곳이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거의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삭은 나무 냄새와 묵은 소금 냄새가 뒤섞인 기묘하게 코를 자극하는 공기였지요. 연주는 한쪽 구석에 낡은 가마니를 겹쳐 깔고 사내를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등짐에서 물바가지를 꺼내 사내의 입술을 죽였습니다. 사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쇠사슬 자국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묶였던 흔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훨씬 오래 쇠가 살에 파고들 만큼 오래 묶였다가 어느 순간 끊겨 나간 흔적. 누가 이 사람을 묶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연주는 물음을 삼키고 일어섰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창고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엄씨 눈에 띄기 전에. 그날 아침 마을은 폭풍 뒷정리로 분주했습니다. 부서진 담을 고치는 소리, 쓸려나간 어구를 찾아 헤매는 소리. 연주는 다른 안악들 틈에서 묵묵히 소금 포대를 날랐습니다. 그러나 귀는 온통 마을 어귀에 꽂혀 있었지요.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어젯밤 배가 한 척 뒤집혔대. 어느 배? 그게 이상한 게 이 마을 배가 아니라잖아. 관아 쪽 배라는 말도 있고. 관아 배.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도망쳤거나. 그 도망쳤거나라는 말이 연주의 등을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춰 갔습니다. 뒤집힌 배에서 죄수 하나가 빠져나갔대. 손목에 쇠사슬 찬 놈이라는데 관아에서 즉시 잡아들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더라. 연주는 소금 포대를 내려놓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쇠사슬, 손목, 그 사람이구나. 저녁이 되자 연주는 밥 한 그릇을 보찜에 숨겼습니다. 조밥이었습니다. 거기에 된장 한 숟가락을 얹어서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사내는 가만히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뜨여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먼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마지막 한 알까지 남기지 않고. 이름이 뭐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제야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밥그릇을 연주에게 돌려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연주의 가슴 어딘가에 가볍게, 그러나 분명히 박혔습니다. 연주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문을 닫는 순간 사내의 시선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은 달빛을 따라갔습니다. 마치 뭔가를 세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고 목적 있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매일 저녁 창고를 찾았고 사내는 매번 밥을 받아먹고 두 글자를 돌려줬습니다. 고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쇠사슬을 찼었는지도 사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내는 창고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포구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았지요. 처음엔 연주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늘 똑같았습니다. 창고 안쪽 벽, 가장 어두운 쪽. 저 벽에 뭐가 있는 걸까? 그러나 연주에겐 그것을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창고주 엄씨가 연주를 불렀습니다. 엄씨는 달포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마당이 넓고 문지기가 있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기와를 얹은 집. 연주는 그 집 문을 들어설 때마다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잘 꾸며진 집인데 어딘가 차가운 집. 엄씨는 사랑채에 앉아 연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줄의 사내였습니다. 살이 올라 볼이 두툼하고 눈이 작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는 얼굴. 요 며칠 포구 쪽을 자주 드나드는 것 같던데. 연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폭풍 뒤에 떠내려온 나무 조각이라도 건질까 해서요. 엄씨는 잠시 연주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이 마을 일대를 뒤진다고. 도망자 은닉 혐의가 있으면 연좌도 면치 못할 거야. 연주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일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씨의 집을 나서며 연주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씨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으름장인 걸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엄씨의 눈빛이었습니다. 경고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지 재고 있는 눈빛. 연주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주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늘 바라보던 그 어두운 벽 앞에.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내의 손이 벽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어느 틈새에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갔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두 글자보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창고, 얼마나 됐소? 글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버려져 있었으니까 10년은 됐겠죠. 처음부터 버려진 창고였소.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엔 쓰던 창고였는데 천장이 삭고 나서 엄씨가 내버려 뒀대요. 사내는 다시 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어느 벽돌 틈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연주를 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소. 예. 벽 안에. 연주는 사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흙벽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고 이끼가 낀. 그러나 사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틈새는 다른 곳보다 아주 조금 색이 달랐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는 나중에 매운 흔적.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엔 쇠붙이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칼집이 허리춤에 부딪히는 소리. 연주와 사내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문 틈새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창고도 뒤져. 포교였습니다. 연주는 사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숨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창고는 넓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주는 사내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가만히를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은 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횃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포교의 눈이 연주에게 멈췄습니다. 너는 뭐야? 연주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소금 창고 일꾼이에요. 밤에 남은 포대 정리하러 왔어요. 포교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횃불이 연주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등 뒤, 가만히 너머에서 아주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그덕. 연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포교의 눈이 가만히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뒤에 뭐가 있어. 연주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쥐요. 창고에 쥐가 많아요. 밤마다 포대 갉아먹어서 엄창고주님이 얼마나 성화인지 나리께서도 아시잖아요. 이 동네 소금 창고 사정. 포교가 멈췄습니다. 쥐. 예. 들어가 보실 거면 조심하세요. 큰 놈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포교가 돌아섰습니다. 다음 창고로. 문이 닫혔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포교 일행의 발소리가 멀어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저고리가 등에 달라붙었고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가만히 뒤에서 사내가 천천히 일어섰을 때 연주는 그제야 후 하고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괜찮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두 글자보다 많은 말을 하는 건 어젯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연주는 벽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웃기엔 너무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긴요. 심장이 밖으로 나올 뻔했어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주는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처음 이틀간의 눈빛은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딘가를 가늠하고 재고 헤아리는 눈.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람으로. 쥐 얘기는 어디서 나왔소? 몰라요. 그냥 나왔어요. 사내가 짧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연주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다시 벽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손으로 짚었던 그 틈새로. 오늘 밤은 그냥 가요. 연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포교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들쑤셔 놓은 날엔 한 번 더 도는 법이거든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창고를 나서며 문틈 사이로 한 번 더 바깥을 살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포의 이름값을 하는 밤이었지요. 포구 위로 은빛이 가득 깔린 아름다우면서도 묘하게 서늘한 밤. 연주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이튿날 아침 마을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포교 일행이 마을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더 무거웠지요. 포교 나리가 엄창고주 집에서 한참을 있었다더라. 엄씨가 뭔가 귀띔해준 거 아닐까. 그 양반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뭔가 냄새 맡은 거야. 연주는 그 말들을 흘려들으면서도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씨가 포교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엄씨는 왜 어제 연주를 따로 불러 경고했을까? 단순한 으름장이었다면 굳이 연주를 콕 집어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씨는 알고 있어. 아니, 적어도 의심하고 있어. 그 생각이 연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창고 일을 하는 내내 연주는 등 뒤가 따끔따끔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 실제로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봤지만 그때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연주의 친구 옥분이 왔습니다. 옥분은 연주보다 2살 위였습니다. 어장일을 돕는 집안 출신으로 마을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고 제일 발이 넓은 아이였지요. 연주가 가장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옥분의 얼굴은 좋지 않았습니다. 연주야. 왜? 솔직하게 물어볼게. 옥분이 연주의 팔을 끌어당겨 창고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 없는 곳. 그러고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폐창고에 뭐가 있어? 연주는 표정을 지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포교 일행이 오기 전에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 봤어. 나만 본 게 아니야. 어장 영감도 봤대. 연주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공기 쐬러 갔었어. 잠이 안 와서. 연주야. 옥분이 연주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 거기 사람 있지? 연주는 잠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연주 아버지 기일에 함께 울어준 친구였습니다. 거짓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옥분의 눈에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연주야,
있잖아, 포교가 다음번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리고 엄씨도 이상하게 그쪽을 기웃거린다는 말이 있어. 내가 뭘 숨기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을이 통째로 연루되면 어떡하냐. 역적은 이기면 연좌야, 연주야. 연좌.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옥분이 돌아섰습니다. 연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연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선 발을 어떻게 다시 들여놓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연주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뭘 찾고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 그것이 연주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창고로 갔습니다. 폐창고 문을 열었을 때 사내는 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을 담그는 것도 벽을 짚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무릎에 팔을 얹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연주가 들어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연주는 밥그릇 대신 된장국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공을 들였습니다. 사내는 받아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소. 연주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주의 덕분이에요. 제가 아니라. 아니요. 당신 덕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저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요? 여기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죄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소문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당신 눈이 그렇게 생긴 사람 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사내가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단 말이요? 도망 다니는 사람 눈이 아니에요. 찾는 사람 눈이에요. 사내가 잠시 연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벽. 예. 그 벽 안에 뭔가 있소. 내가 찾는 것이. 그런데 혼자선 꺼낼 수가 없소. 손이 아직 말을 잘 안 들어서. 연주는 벽을 봤습니다. 아까 짚었던 그 틈새. 꺼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마을에 해가 될 일은 없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내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소. 다만 당신이 이미 나를 믿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모래밭에서 그냥 지나쳤겠지. 연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연주는 일어섰습니다. 벽 앞으로 걸어가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사내가 가리켰던 그 틈새 손끝으로 만져보니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덜 굳은 흙. 나중에 매운 자국. 연장이 있어야 할 텐데. 내 보찜 안에 쇠꼬챙이 하나 있소. 연주는 보찜을 뒤졌습니다. 쇠꼬챙이가 나왔습니다. 날이 무딘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연주가 틈새에 꼬챙이를 밀어 넣으려 했을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포교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멈춘 곳은 창고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노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주 엄씨였습니다. 엄씨는 문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등잔이 들려 있었지요. 등잔 불빛이 창고 안을 낮고 붉게 비췄습니다. 연주는 쇠꼬챙이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사내는 어느새 가만히 뒤에 없었습니다. 연주가 눈을 재빨리 굴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스스로 숨은 것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엄씨의 눈이 연주에게 멈췄습니다. 이 밤에 혼자 여기 왜 있어? 쥐를 잡으러 왔어요. 어젯밤에 써먹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씨는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작아도 빠른 눈이었지요. 엄씨는 연주를 보지 않고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가만히 쪽을, 벽 쪽을, 그리고 다시 연주를. 쥐를. 예. 연주야. 엄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봤잖아. 압이 없고 애미 없고 혼자 버텨온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창고 일도 시켜준 거고. 연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엄씨가 한 발짝 더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둬야 해. 이 창고는 내 것이야. 이 마을 소금도 내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 내가 먼저 알아야 해. 알겠어.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씨가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이 창고 열쇠는 내가 갖고 있겠다. 드나들려면 나한테 말하고 들어와. 문이 닫혔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쇠. 열쇠를 빼앗기면 사내는 갇힙니다. 먹을 것도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드나들 때마다 엄씨에게 고해야 한다면 사내를 숨기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가만히 뒤에서 사내가 나왔습니다. 연주는 그를 봤습니다. 들었죠? 들었소. 이제 어떡하죠?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벽. 오늘 밤 안에 꺼내야 하오. 두 사람은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벽 앞에 섰습니다. 연주가 쇠꼬챙이를 쥐었습니다. 사내의 손은 아직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연주가 틈새에 꼬챙이를 밀어넣고 비틀었습니다. 흙이 부슬부슬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묵은 흙이 무너지며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을 때 연주는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에 닿았습니다. 천에 쌓인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오래된 기름천에 꼼꼼히 쌓인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니, 장부였습니다.
표지도 없고 제목도 없는 두꺼운 장부. 연주가 펼쳤습니다. 날짜와 숫자와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연주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연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창고에서 빠져나간 양, 관아에 신고된 양, 그 차이, 그리고 그 차이만큼의 은이 흘러들어간 이름들, 거기엔 낯선 이름도 있었지만 낯익은 이름도 있었습니다. 포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름. 연주는 그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연주를 바라보는 사내의 눈에 처음으로 무거운 것이 담겼습니다. 읽었소.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이 마을에서 빠져나간 소금값이요. 10년치. 연주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뜨겁고 거센 화가 가슴 아래서 올라왔습니다. 10년. 이 마을 사람들이 갯벌에서 허리 굽혀 긁어 올린 소금이 10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어막은 관아가 오히려 도망자를 잡으러 이 마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사내를 봤습니다. 이걸 찾으러 온 거예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대답이었습니다. 연주는 장부를 꼭 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삐걱 열리기 전에 엄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야. 내가 봤어. 아직 안에 있을 거야. 포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에워싸. 연주는 품속의 장부를 한 번 더 꼭 눌렀습니다. 사내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연주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뒷길은 없었습니다. 에워싸였다면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들고 잡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연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리고 이 장부가 증명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장부만은 지켜야 한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사내를 돌아봤습니다. 사내의 눈에 연주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요. 비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포교가 멈췄습니다. 뭐야, 이놈이. 비키라고 했소. 이놈 봐라. 잡아. 그 장부. 이미 다른 곳에도 있소.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장부? 사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르면 그냥 들어오시오. 알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포교가 아주 천천히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반 발짝이 전부였습니다. 포교는 물러섰지만 엄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씨는 포교의 등 뒤에서 버티고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놈 잡으라고. 포교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림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손목을 잡아 창고 옆 구리 쪽으로 끌었습니다. 창고 벽 아래 썩어서 벌어진 나무 판자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만한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16이었고 몸이 가늘었습니다. 나가오. 저는 나가도. 먼저 나가오. 어서. 연주는 장부를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판자 틈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삐걱, 낡은 나무가 신음했습니다. 등이 긁혔습니다. 그러나 나왔습니다. 창고 뒤편 어둑한 갯벌 냄새가 풍기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연주가 틈새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 연주는 판자를 잡아당겼습니다. 나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사내가 틈새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오래된 쇠사슬, 자국이 다시 터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뒷길은 갯벌로 이어졌습니다. 발이 질퍽한 흙에 빠졌습니다. 갯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밤갯벌 특유의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연주는 그 냄새를 아주 어릴 때부터 맡아왔지만 이 밤만큼 그것이 배, 속 깊이 파고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포구 서쪽 바위 뒤에 몸을 숨겼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에서 횃불 빛이 어른거렸지만 이쪽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품속 장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사내는 손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연주는 저고리 끝자락을 뜯어 그 위에 감았습니다. 사내는 처음엔 괜찮다는 듯 손을 빼려 했지만 연주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사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포구 위로 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달포의 달. 오늘 밤도 밝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연주가 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부를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하오. 그리고 나는 사내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창고에 있을 수 없소. 엄씨가 알았으니. 그럼 어디로 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사내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사내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그 아래 얼굴은 30이 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래된 눈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본 눈, 많은 것을 삼킨 눈. 내 집으로 와요. 사내가 연주를 봤습니다. 당신 집은
작아요. 그리고 낡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여다봐요. 포교도 엄씨도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위험한 일이요. 이미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연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집은 달포 가장 안쪽 산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초가 한 칸, 문이 삐걱거리고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터. 그러나 연주가 말한 대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창고와 포구에서 멀고 엄씨 집에서도 먼 곳이었습니다. 사내는 방 한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연주는 등잔에 불을 켜고 손목에 감은 천을 다시 고쳐 묶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서 연주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보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소금 창고에서 나간 양과 신고된 양의 차이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 값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교의 이름, 그 위의 이름, 그리고 그 위의 이름. 연주는 어느 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이름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관아 아전이요. 이 사람은요? 그 위 현감.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감.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달포의 소금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갯벌이 기름지고 해가 길어서 여기서 나는 소금은 내륙에서 2배 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것을 일찍 알아챈 것이 엄씨였습니다. 엄씨는 창고를 독점하고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흘렸습니다. 아전은 현감에게 흘렸습니다. 그렇게 달포의 소금은 매달 일정량이 장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을 긁어 올리면 창고에 쌓이고 창고에 쌓인 것이 얼마인지는 엄씨만 알았으니까요. 거기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장부를 쓰던 엄씨의 서기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병사라고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서기가 이 장부를 베껴서 한양으로 올리려 했던 것을 엄씨가 알았던 것이지요. 서기는 죽기 전에 장부를 벽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주 작은 경로로 아주 먼 곳까지 전했습니다. 사내는 그 경로의 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주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왜요? 말하면 당신이 더 위험해지요. 연주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말하면 더 위험해진다. 즉, 그 이름이 이 마을에서 들리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이 담 위에 던져지는 소리였습니다.
달포에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지요. 아이들이 서로 부를 때 쓰는 소리. 연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앞에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연주야, 엄씨가 포규한테 말했어. 내가 도망자를 숨겼다고. 내일 아침에 내 집을 수색한다고. 연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야, 이건 내가 직접 들은 말인데. 옥분이 연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씨가 포규한테 그랬대. 그 소녀를 역적 은닉죄로 묶으면 마을 전체가 조용해질 거다라고. 역적 은닉. 그 네 글자가 연주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역적 은닉은 연주였습니다. 연주 혼자가 아니라 이웃까지, 마을 전체까지 번질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옥분이 연주의 눈을 봤습니다. 연주야, 제발 그 사람이 누구든 지금 당장 내보내. 아침이 되기 전에. 그래야 너도 살고 마을도 살아.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돌아갔습니다. 연주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내가 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들은 눈이었습니다. 연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들었죠? 들었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연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무섭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버텨왔지만 이 밤, 이 방에서 사내 앞에서만큼은 그 척이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루되면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당신을 내보내면 이 장부는 이 10년이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내는 한동안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주 씨,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내가 연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은 옳은 일이오. 그리고 나는 내일 아침까지 방도를 찾겠소. 방도가 있어요? 있어야지요. 그 말이 확신인지 위로인지 연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에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눈꺼풀 위로 따스하게 번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서 사내는 장부를 무릎에 펴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그 얼굴을 낮게 비췄습니다. 연주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잠은 안 자요? 일이 있소. 무슨 일이요? 생각하는 일. 연주는 잠시 있다가 또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진짜로. 사내는 장부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면 말하겠소. 내가 언제예요? 이 일이 끝나면. 연주는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초가 천장에 그을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천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어머니가 알아 누웠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 천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뜬금없이 연주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이요. 여기서 나고 자랐고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제대로 됐으면 해요. 10년 동안 속아온 사람들이 제대로 됐으면 해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는 일 제대로 해요.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쯤 연주는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배를 타고 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연주가 포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아버지인지 사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없었습니다. 연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보찜도 없었습니다. 장부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사라졌습니다. 간 건가? 그냥 간 건가?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소금 주머니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접힌 종이 한 장. 연주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창고 앞으로 오시오. 혼자서. 연주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가지는 됐습니다. 아침에 포교가 들이닥칠 것이고, 엄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갈 것이라는 걸. 종이를 접어 품에 넣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굳었습니다. 열어라. 포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 엄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녀가 장부를 갖고 있다. 그걸 먼저 찾아야 해. 연주는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장부는 없었습니다. 사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엄씨는 연주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연주를 뒤지면 장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주에게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씨가 장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엄씨가 어젯밤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엄씨가 그 장부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당장 열지 않으면 부순다. 연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창고 앞으로 오시오. 오후까지 버텨야 한다. 연주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오후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포교가 연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부 어딨어? 연주는 눈을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장부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어젯밤 창고에서 꺼낸 거. 창고에서 꺼낸 건 쥐한 마리였는데요. 포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소녀가
그때 엄씨가 포교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씨의 눈에는 어젯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탐색하는 눈이었다면 오늘 아침엔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의 눈은 위험합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연주야, 그 장부 내가 갖고 있으면 너만 죽어.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일 없던 걸로 해줄게. 연주는 잠시 엄씨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포교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이불을 들어 올리고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마루 아래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연주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포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엄씨를 돌아봤습니다. 엄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사내가 가져간 거야. 찾아야지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주는 가만히 그것을 들었습니다. 엄씨와 포교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할 때 그 배는 흔들립니다. 포교가 연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오늘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겠어.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교 일행이 물러갔습니다. 엄씨는 마지막으로 연주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도 돌아섰습니다. 연주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주의 가슴 안은 차가웠습니다. 포교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내는 오늘 오후 창고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창고는 마을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인지 아닌지 연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를 믿어야 하는가? 연주는 품속의 쪽지를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접힌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새벽 모래밭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미 믿고 있었다. 연주는 안으로 들어가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몸이 버텨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마을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포교 일행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수상한 사내를 봤느냐고, 밤에 어디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댔고, 어장 영감들은 포구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웅크렸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달포가 이렇게 조용한 건 폭풍이 오기 직전의 그 침묵과 비슷했습니다. 연주는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끝날 즈음 옥분이 왔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옥분의 얼굴에는
결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연주야,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 뭘? 포교가 뒤지는 게 도망자를 찾는 것 치고 너무 집요해. 보통 도망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 그리고 엄씨가 포교랑 같이 다니는 것도 이상하고. 연주는 옥분을 봤습니다. 어장 영감이 그러는데 예전에 이 마을 소금값이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이상하게 여겼다고. 다른 마을 소금값은 오르는데 달포만 제자리인 게 수상했다고. 연주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옥분아. 응. 나 오늘 오후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포교가 못 나가게. 알아. 그래도 나가야 해. 옥분이 한참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엔 반대의 빛이 있었습니다. 말리려는 빛.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연주의 눈을 보면서 옥분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어디로? 창고 앞. 옥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갈게. 안 돼. 연주야. 옥분아. 연주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혼자 가야 해.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마을 어른들한테 오늘 오후에 창고 쪽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해줘. 멀리서라도 그냥 지켜봐 달라고. 옥분이 연주를 오래 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 그게 무슨? 옥분아.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마을 소금값이 안 오른 이유 오늘 나올 것 같아. 옥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즈음 연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포교 일행이 포구 쪽에 몰려있는 틈을 타서 마을 안길을 돌아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담벼락에 몸을 붙이면서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폐창고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판자를 뜯고 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어디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연주 씨. 소리가 들린 쪽은 창고, 옆 작은 헛간이었습니다. 연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헛간 문을 열자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사내는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어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개킨 단단한 옷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형태가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뭔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천에 쌓인 납작한 것. 연주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거 쉼표예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의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쳤습니다. 쉼표. 신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허리춤에 차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된 거예요? 됐소. 연주는 잠시 사내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이름. 사내가 연주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똑바로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준혁이요. 의금부 도사. 의금부. 왕의 명을 받아 영모와 부정을 다스리는 곳. 그 소속 도사가 이 마을에 쇠사슬을 차고 떠밀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내가 이 마을로 오는 길에 습격을 받았소. 엄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눈치챘던 거지요. 나를 배에 실어 바다로 버리려 했고 폭풍이 오는 바람에 배가 뒤집혔소. 쇠사슬은 저들이 채운 것이고 끊어진 건 바위에 긁힌 덕분이었소. 연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모래밭에 엎드린 사내, 피멍이 든 손목, 끊어진 쇠사슬. 도망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장부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소. 어디요? 이준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소. 저는 알아야 해요. 연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의 한가운데 있어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 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 권리가 있어요. 이준혁이 연주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는 이미 사람 편에 딸려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소. 어젯밤 새벽에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장부는 사본이요. 내가 어젯밤 베낀 것. 연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젯밤 내가 잠든 사이에 혼자 그걸 다 베꼈구나. 그리고 원본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즉 지금 엄씨와 포교가 찾고 있는 장부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진 사본은 뭘 위한 거예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엄씨와 포교 앞에서 직접 쓸 것이요. 이준혁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창고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엄씨와 포교를 불러 세울 것이었습니다. 신표를 드러내고 사본 장부를 펼치고 10년의 기록을 읽을 것이었습니다. 이준혁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옥분에게 말해둔 것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어른들한테 오늘 오후에 창고 쪽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연주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이준혁이 연주를 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멀리서라도 보라고. 이준혁이 잠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연주 씨는 처음부터 알았소. 뭐려?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옳은 것 같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이준혁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마을을 봤소. 어떤 마을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어떤 마을은 무서워서 돌아서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드물었소. 연주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소.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헛간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조심스러운 그러나 빠른 발소리. 연주가 문을 열기 전에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주야, 엄씨가 포교한테 뭔가 말했어. 포교가 사람을 더 불렀어. 관아에서 군졸이 오고 있대. 한 시진도 안 남았어. 군졸. 이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포교가 불렀소.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옥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씨가 마을 어른 2명을 붙잡아뒀어. 인질처럼. 이 마을이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했대. 연주가 굳었습니다. 인질. 마을 어른이 잡혔습니다. 군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진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했습니다. 이준혁이 사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연주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결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주 씨. 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소? 연주는 이준혁을 봤습니다. 모래밭에서 쇠사슬을 찬 사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 예.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가 헛간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준혁이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쉼표를 한 번 짚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하고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너머로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씨와 포교였습니다. 벌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포교의 눈과 이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교가 멈췄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쉼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씨가 포교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포교가 손을 들어 칼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주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쉼표를 드러내기 전에 저들이 먼저 움직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연주의 눈이 재빨리 주위를 훑었습니다. 창고 앞마당. 포교와 엄씨는 이준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엔 멀리서 마을 어른 몇 명이 보였습니다. 옥분이 말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멀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연주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준혁도 엄씨도 포교도 아닌 연주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두의 눈이 연주에게로 쏠렸습니다.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앞까지 걸어가서 마을 어른들이 있는 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포 전체가 들릴 만큼 크게 외쳤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지금 여기 오세요. 10년 동안 이 마을에 숨겨진 일이 있어요. 순간 달포가 얼어붙었습니다. 엄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포교가 칼집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연주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연주와 포교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품속에서 신표를 꺼냈습니다. 신표가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포교의 손이 칼집에서 떨어졌습니다. 엄씨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준혁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검거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교의 얼굴이 햇빛으로 변했습니다. 의금부, 들리지 않소. 그건 가짜일 수도. 가짜라고 생각하면 칼을 뽑으시오. 침묵이었습니다. 포교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달포의 창고 앞마당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외침이 마을 안길을 타고 번졌고 옥분이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두셋이었습니다. 그것이 열이 되고 스물이 되고 어장 영감에 안악의 아이들까지 창고 앞마당이 달포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씨가 잡혀있는 두 어른은 헛간에서 풀려났습니다. 엄씨의 사람이 붙잡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손을 놓았습니다. 혼자였고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준혁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원본과 같았습니다. 10년의 기록이 한 장 한 장 담긴 그 장부를 이준혁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날짜와 숫자와 이름을, 소금이 빠져나간 양과 그것이 흘러들어간 곳을, 엄씨의 이름을, 포교의 이름을, 아전의 이름을, 현감의 이름을.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공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참고 듣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읽어내려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주먹이 쥐어지고 입술이 깨물어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장 영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소금값이 안 올랐구나. 그 한마디가 마당 전체에 퍼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허리 굽혀 갯벌을 긁은 10년. 그 땀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엄씨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 장부는 가짜야. 저 사내가 꾸민 것이라고.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본 장부는 이미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소. 이것은 사본이요. 닷새 안에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올 것이고 그때 대조하면 알 일이요. 엄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소녀가 역적을 숨겼어. 저 소녀부터. 역적이 누구요? 이준혁이 엄씨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눌렀습니다. 나라의 세를 횡령하고 관아와 결탁하고 그것을 고발하러 온 의금부 도사를 습격한 자가 역적이오. 그 역적이 지금 이 마당에 서 있소. 엄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포교가 그 옆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티다가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관아,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알았던 것이지요. 엄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에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엄씨가 무릎을 꿇은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오래 버텼지만 끝내는 꿇었습니다. 마당의 흘 위에 10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긁어온 소금 냄새가 배어있는 그 흘 위에 연주는 그것을 멀찍이서 봤습니다. 통쾌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였습니다. 그날 저녁 달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면 마을이 술렁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달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먹으면서 혹은 등잔 앞에 앉아서 저마다 10년을 되짚었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조용한 사람은 연주였습니다. 연주는 포구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물이 바위를 핥은 소리, 갈매기가 저 멀리서 우는 소리. 이 소리들을 연주는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연주 옆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고에서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침묵했던 것처럼 이 침묵도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말한 건 이준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관아에서 사람이 오면 연주 씨가 증인이 되어야 할 거요. 번거롭겠지만 번거롭지 않아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 씨. 예. 이번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연주는 바다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장부를 숨긴 석이요. 이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요. 연주는 이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밥 갖다 줬어요. 모래밭에서 지나쳤으면 그걸로 끝이었소. 그건 당연하지 않소. 이준혁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오. 무서워서, 귀찮아서, 나와 상관없다 여겨서. 당신은 지나가지 않았소.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소. 연주는 바다를 봤습니다. 저녁 해가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붉은 빛이 길게 깔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있길래요.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따스하게. 그것이요. 그날 밤 이준혁은 연주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연주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처음 창고에서 내밀었던 것처럼 된장 한 숟가락. 그러나 이번엔 국이었습니다. 사내가 다 마시고 나서 그릇을 내려놓는데 그 모습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것이 맛있어요? 맛있소. 거짓말 같은데. 진짜오. 연주가 웃었습니다. 이번 일에서 처음으로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준혁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웃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 아침이 온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이 마을에. 이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올 수도 있소. 그런데 다음엔 쇠사슬은 차고 오지 않겠소. 연주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편이 낫겠네요. 그러고는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몸이 이 밤에야 비로소 쉬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연주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이준혁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내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번엔 창고를 뛰쳐나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간 것이라는 걸.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금 주머니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접힌 종이. 연주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연주 씨, 이 마을을 도운 건 당신이요. 장부를 꺼낸 것도, 사람들을 모은 것도, 처음 모래밭에서 멈춰선 것도. 나는 찾으러 온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지키는 사람이었소. 이 마을이 앞으로는 소금값을 제대로 받길 바라오. 그리고 한 가지. 도와준 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이준혁. 연주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줄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도와준 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연주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소금 주머니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고 짭짤한 달포의 바람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바람 속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나 꽉 찬 느낌.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느 순간 채워진 느낌. 연주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포구 쪽을 향해 섰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달포의 새벽 공기를, 소금 냄새를, 바람을 배 가득히. 그러고는 소리쳤습니다. 연주.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바다를 향해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이 답했습니다. 파도가 답했습니다. 달포의 새벽이 그 이름을 받아 어딘가 멀리로 데려갔습니다. 연주는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원본 장부와 사본이 대조되었고 엄씨와 포교와 아전은 묶여 올라갔습니다. 현감은 파직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빠져나간 소금값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창고주가 세워졌고 소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것을 몸으로 느끼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소금 창고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고 포대를 나르고 저녁이 되면 포구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포구에서 멀리 바다를 바라볼 때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로 나갔던 것처럼 이준혁이
어딘가로 떠난 것처럼 바다는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언젠가 쇠사슬 없이 이름을 밝히고 다시 이 포구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옥분이 어느 날 바위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올 것 같아? 연주는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모르지. 기다릴 거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포의 바람이 포구 위를 지나갔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허리 굽혀 긁어올린 달포의 소금 냄새가. 연주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폭풍이 쓸고 간 새벽, 모래밭에 엎드린 사내를 그냥 지나쳤다면 달포는 여전히 10년 전과 같았을 것입니다. 소금값은 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장부는 벽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는 멈췄습니다. 무서워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용감해서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있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멈추는 것,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달포의 소금 창고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갯벌은 오늘도 기름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연주는 오늘도 새벽 포구에 서서 바람을 맞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자리를 알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